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12명이라 그래가지고, 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자, 다른 분들이 참 안 되셨네요. 이런 좋은 얘기를 못 듣고, 예, 좀 전해 주십시오. 예, 혹시 유튜브를 보셔도 제가 올려놓겠다고 좀 해주시고요. 예, 여러분들은 참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기 뭐라고 하죠? 시샵, 모임장? 예. 그룹장. 예? 그룹장, 예. 그룹장님을 잘 만나셔가지고 정말 초이스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못 들을 텐데 참 운이 좋으신 여러분들입니다. 예. 저는 현재 이제 마곡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방송이라든가 이런 강의를 주로 하다가 여기 저도 이제 상가를 투자해서 여기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하면서 다른 곳보다도 이제 이 마곡에 대해서 이제 많이 분석을 이제 아무래도 제가 투자한 곳이고 또 사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는 많이 분석도 했고 또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레포트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레포트 용어로 쓰다 보니까는 좀 많이 분석이 돼 있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조합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마곡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고 또는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저한테 2월 달인가 와가지고 신혼부부가 남편 될 사람이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곧 잡힐 것 같은데,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사라라고 했는데, 그때 여기 12단지, 개화에 있는 12단지 하셔가지고 지금 한 2억 정도 버셨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왜 상승을 하는 건지, 부동산 가격이 도저히 이 정부의 어떤 이런 정책, 세금 정책으로 잡힐 수 없는 건지, 사실 오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은 여기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그동안 마곡지구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 어떤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의 어떤 상승의 이유가 여기서 촉발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냥 여기에 어떤 축소판으로 모든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나라의 어떤 택지 공급 그리고 아파트 공급 이런 공급적인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보시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부동산이 잡힐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정책적인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세금 무슨 여러 가지 청약 이런 것들도 다 어차피 뻔한 어떤 스토리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못하면 잡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근데 사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밖에 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마곡이라는 곳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여기를 오실 때 마곡이 왜 좋을까? LG도 들어오고, 그쵸? 코롱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 이런 대기업들도 들어오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그 정도는 아시죠? 아는데 이게 그렇게 들어오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곳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운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하에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디를 분석하든 전국적인 어디를 분석하든 서울을 분석하든 아니면 우리 구를 분석하든 간에 어떤 종합적인 플랜 계획을 우선 이제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인천을 가든 경기도를 가든 충청도를 가든 가장 먼저 그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도시 기본 계획을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인데 202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있었고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새롭게 박원순 씨가 만든 거예요. 2020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만들었죠. 근데 2030은 박원순 씨가 만들면서 그동안 2020 전에는 사실 아주 오래전에는 없었어요. 이렇게 발표되는 게. 그런데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이명박 당시만 하더라도 1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5개의 부도심과 11개의 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14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이때부터 3도심, 5개, 7개 광역 중심 지역 그리고 12개 지역 중심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한양 도성, 그러니까 4대 문안, 그게 원래 도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가 원래 부도심이었는데 도심이 됐고,
강남이 부도심이었는데 도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투자를 할 만한 곳이 어디겠어요, 지금? 그냥 돈 따지지 말고 강남이죠. 그렇죠? 도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곳이 좋은 곳이구나라고 볼 때 이러한 기본 계획을 보면은 어느 곳이 좋아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세팅이 될 건지가 한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7개의 광역 중심 지역이 있는데 기존에는 용산, 상암, 수세, 청량리 이렇게와 함께 영등포, 강남이 5개 부도심이었는데 3개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잠실, 그리고 상계, 그리고 가산, 그리고 바로 마곡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이후에 마곡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2015년도에 개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이들 여기가 뜬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뜬 거지 운 좋게도 LG가 계약하고 운 좋게도 코롱이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들어오는 계획뿐만 아니라 여기는 교통,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 산업, 문화 모든 것이 집중되는 곳이 사실은 도심과 부도심, 그러니까 도심과 광역중심 지역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듯이 오늘 오신 마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곡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라는 것이 기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계획 도시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망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상암이 좋아요, 마곡이 좋아요. 송파가 잠실이 좋아요, 마곡이 좋아요. 뭐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자본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을 선정하셔야 돼요. 내가 10억이 있는데 굳이 10억 갖고 아파트를 사는데, 그렇죠?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라는 차원에서 실거주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10억이 있고 충분히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마곡을 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잠실 가는 게 훨씬 더 낫죠. 근데 내가 6억이 있어. 잠실은 좀 부족해. 그러면 마곡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6억이 좀 모자라. 조금 부족해. 그럼 무리하지 말고 상계동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상계동도 앞으로 이런 KTX라든가 GTX 뭐 여러 가지 이런 개발 호재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거기가 베드타운이었는데 뭐 창동 창동 그 역하고 뭐 여기 그 운전면허 시험장 이런 것들을 업무 시설을 받겠다는 어떤 그런 플랜도 있고 동부간선도로 지하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지역을 선택할 때 이렇게 자기 자본에 따라서 이러한 기본 계획을 보고 앞으로 발전할 곳으로 가시면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기회비용을 마곡에 하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그냥 사실 그런 정보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시고 사실 옛날에는 어느 정도로 봤었냐면요. 그 의회 있죠. 서울시 의회, 뭐 국회도 있고 뭐 구의회도 있고 이런 데 가면 다 거기에 회의 자료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거 보고 사실 그런 정보들을 캐치하고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의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런 계획을 보고 이제 그 지역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제 마곡이 어떤 곳인가를 이제 아까 이제 지역적인 그 도시 기본 계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기는 강서구의 그냥 논밭이었습니다. 한 110만 평 정도가 되는 100만 평 정도가 되는 그런 큰 논밭에다가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거쳐서 뭐 상업시설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업무시설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아파트도 만들고 이렇게 만든 신도시.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라기보다는 택지개발지구이면서 일반 산업단지이면서 여러 가지 상업 문화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강서구에서는 마곡을 뭐 빼고는 뭐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가장 중심이 됐고 이번에 이제 강서구청도 이제 이전을 하기로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 기간은 2007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다 끝난 겁니다. 그다 끝났는데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21년이 될 텐데 그럼 얘네는 끝났는데 지금 아직까지 여기는 허허벌판. 그렇죠? 아직 많이 남아 있죠. 얘네들이 이제 끝난다는 건 뭐냐면은 토지를 다 메꾸는 것 자체, 어느 정도 이제 유보지 남겨두고 다 판매하는 것 자체가 이제 끝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믿고 투자했다가 지금 아직까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신 어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또 여기 사장님도 계시는데 여기 사장님이 굉장한 피해자세요, 사실은. 여기서 장사를 하시면서. 예? 예, 왜냐면요. 지금 여기 뒤에 딱 가잖아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요쯤 될 거예요. 그렇죠? 요쯤 되는데 여기가 다 연구단지예요. 근데 이제 연구단지가 이제 열심히 짓고 있는데 이 뒤가 이게 더 큰 연구단지거든요. 사실은 여기가 상업지역, 이제 뭐 상가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유보지예요. 아직 땅도 안 팔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장님은 여기 주인은 이걸 샀고 이게 들어올 거라고 믿고 샀고 사장님은 이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장사를 하시는데 서울시는 SH공사는 이걸 아직 땅을 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함정을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동산은 항상 그래요. 시간 싸움이에요. 여기도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이 유보지가 판매가 돼서 여기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좋아지면 여기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땅도 아직 안 팔렸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사람들한테 많이 이 강서구에 이 마곡에 투자하신 분들한테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르세요. 이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이. 강남에 투자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국회 찾아가서 진짜 책상이라도 때려 부시겠지만은 이쪽 분들이 좀 착하신지 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앞으로 제가 아파트도 이야기할 거고 오피스텔도 이야기할 거고 이런데 뭐는 많이 올라가고 뭐는 좀 안 올라가고 뭐는 지금 아직까지 아주 개판을 치고 있고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미래 가치가 빨리 반영되는 종목이 있고 미래 가치가 반영이 잘 안 되고 현재 가치만 반영이 되는 종목이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종목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딱 보고 있다가 어떠한 타이밍에 우리가 사들여서 그 정말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이익을 내느냐가 사실은 또 이 마곡에 투자할 때 어떤 그런 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토지를 공급한 거를 좀 분석을 해 드릴게요. 우선은 여기가 다 논밭이었죠. 예, 논밭이었는데 이걸 개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개발을 할 때 기본적인 그 법령이 뭐냐면은 택지개발 촉진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이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법 때문에 이런 택지가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는 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악법이 택지개발 촉진법이고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법도 택지개발 촉진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이 택지개발 촉진법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택지개발 촉진법은 정말 악법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 여러 가지 법이 바뀌었지만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박정희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박정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상계동을 철거맨들 밀어버리고 그냥 거기 다 개발하고 이런 게 다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마곡지구 조성원가 산정 내역이에요. 이걸 내가 뽑은 게 아니라 SH공사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를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농사 짓던 사람들한테 보상비를 얼마를 줬냐면은 300만 원을 줬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 300만 원을 똑같이 주진 않았겠죠. 더 비싼 땅이 있었을 거고, 더 싼 땅이 있었을 거고,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를, 352만 원이네. 352만 원을 줬어요. 이래 놓고서는 가스 심고, 수도 심고, 전기 가설하고, 구멍 파진 데 있으면 메꾸고, 산 있으면 깎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길 만들고, 공원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팔 수 있는 땅과 팔 수 없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팔 수 있는 땅의 기본적인 원가를 계산하니까는 1,071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SH공사 직원들 월급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SH공사가 정말 국가 기업이고 우리는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러한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한테 이 땅은 1,000만 원 정도에 줄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냐면은요. 일단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평가대로 팔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파트 할 때 이 1차, 2차 공급된 아파트의 평당 원가를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강서구청 부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여기 아까 이제 우리 사장님 뭐 비율을 들어가지고 여기 뒤에 연구단지가 있는데 그게 아직 뭐 안 팔렸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원가에 줬어요. LG도 원가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걔네들은 다 1,000만 원 정도에 LG가 사가지고 여기를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다 1,000만 원에 여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나 없이 나중에는 막 진짜 머리가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했고 유보지도 언제든지 팔려고만 하면은 저거는 그냥 사람들이 와서 살 거예요. 1,000만 원에 주는데 지금 누가 안 삽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상업지역, 업무지역, 지원시설 부지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예요. 이건 어떻게 파냐면은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일단 우리는 최저가 얼마에 팔겠다라고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가격을 써내라. 그러면 최고 많이 써낸 사람들한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역 앞에 있는 토지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 역하고 멀리 있는 토지도 있을 거고 어떤 건 상업용지도 있을 거고 업무용지도 있을 거고 용적률, 건폐율이 다 틀리겠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시행사들이 그거를 보고 자기가 뭘 짓겠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가격을 써내는 거예요. 써내가지고 그걸 낙찰을 받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사실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2013년 이전부터 이제 2019년부터 팔기 시작을 했는데요. 2019년 전에는 얼마에 팔렸나? 이렇게 군을 보면은 2천만 원 미만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뭐 이때 1억 1,100만 원 평당. 그러니까 원가보다 조금 더 팔고 이렇게 하니까 별로 남질 않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2013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2014년도도 이제 오를까 말까 하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2015년도에 보니까는 뭔가 움직일 것 같아. 자, 이렇게 사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SH공사도 운이 좋은 거죠. 자, 이때는 이렇게 평균적인 어떤 가격들을 보면은 자, 3천만 원 밑에서 이렇게 다 노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2천만 원대 중반대에서 3천만 원 미만. 제일 비싸게 팔린 땅이 상업지역 땅 4,700만 원에 팔린 적이 한 번 있었고요. 요게 이제 우성 SB 1차예요. 그 땅이 상업지역으로는 가장 비싼 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팔렸는데 15년이 지나자마자 SH공사에서는 땅 판매를 중지를 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가격이 이때 폭등을 많이 했죠. 자, 이러면서 1년간을 그냥 하나도 팔지 않고 비워둡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2016년부터 땅을 팔기 시작했는데 희한하게도 보면은 가격들이 엄청나게 오른 걸 볼 수가 있죠. 보면은 요게 업무 시설이에요. 업무 시설인데 요게 저게 5,900만 원짜리가 아마 그 퀸즈 13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지원시설 부지인데 2018년도 말에 6,070만 원에 팔렸어요. 제일 비싸게 팔렸죠.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SH공사는 분명히 그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뭐 감정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에 팔았고 자, 이렇게 팔았는데 이 상업지역, 업무지역을 이렇게 팔다 보니까는 자, 보세요. 여기에 판 이 상업지역에 요 땅이 2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400만 원에 팔렸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런데 2,400만 원에 팔린 땅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이게 더 좋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5천만 원이 넘게 팔렸어요. 그러면 이 땅이 얼마예요? 여러분들은 2,4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시행업자들은 이걸 2,400만 원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거보다 더 좋은 땅이야. 이건 6천만 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강서구 일부 구도심에 있던 땅들도 2배 이상, 3배 이상 가격이 뜨는 거예요. 가격은 누가 올렸나요?
물론 입찰한 사람들이 올린 거예요. 근데 방조한 건 SH공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정평가 상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예? 비교 방식, 수익률 방식, 제조자 원가 방식. 비교 방식이 아니 내가 제 땅보다 분명히 좋은데 내 땅을 아무리 1,000만 원에 샀어도 제 땅이 5천만 원에 팔렸으면은 이제부터 내 건 6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양심상 나는 1,000만 원에 샀는데 내가 이거 6천만 원 받으면 내가 도둑놈이지. 난 2천만 원만 받을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바로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투기꾼들이 이 논리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서 미리만 가가지고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쭉 돈 찔러놔요. 그러면은 다음 사람이 계속 가격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난 프리미엄 받고 팔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단한 그냥 샀다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규제를 그냥 아파트만 규제하죠. 토지를 규제하나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왜 이거 상업지역하고 아파트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파트는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아파트를 사는 공식 3가지를 알려 드릴 거예요. 이것만 지키시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아파트를 실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첫 번째, 역세권. 두 번째, 대단지. 세 번째, 브랜드. 제 말이 틀리나요? 그렇죠? 자, 역세권과 대단지 그리고 브랜드. 브랜드는 세 번째예요. 그렇죠? 자, 대단지는요. 그렇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대단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100평이 있는데 100평이 1000개가 있어요. 100평이 1000개가 있으면 몇 평입니까? 10만 평이죠. 10만 평을 우리가 한 덩어리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100평일 때는 100만 원인데 이걸 10만 평을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1억이 갑니다. 그 가치가. 즉 제가 이따가도 여기가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왜 이런 가격이 형성이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드릴 텐데 그만큼 이 토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인데 이건 분명히 공시지가가 얼마밖에 안 하는데 아파트를 따지면 도저히 가늠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공시지가 곱하기 2배 건축비 해가지고도 어차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식이 안 나와요. 그 공식 갖고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자체가 어차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런 겁니다. 이게 커지면은 이게 그러니까 뭐 10만 평 이런 땅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 특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택지개발청지법. 그냥 논 있으면은 3기 신도시 지정만 하면은 그 사람들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에서 지금 여당이 저거죠. 진보죠. 예. 진보에서 이야기하는 공급을 안 하고 막 이래야지 이게 뭐 가격이 안정된다. 아니면 우리가 보수에서 이야기는 공급을 늘려야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 둘 다 똥이에요. 공급을 해도 올라가고 공급을 안 해도 올라가요. 대신에 공급을 해도 올라가고 공급을 안 해도 올라가는데 우리가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200년 동안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으면 돼요. 우리는 보통 30년 지나면 벌써 10년 지나면 벌써 들썩들썩 거리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10년 됐는데 이거 불안한데 20년 되면 이거 낡았는데 너무 이제 우리 재건축은 좀 하려고 이제 모입시다. 30년 되면 야 이거 정말 못 살아. 이 아파트 이거 언제 허물을지 몰라요. 그러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재건축하려고 하면은 그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주거 환경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둘 중에 하나 포기를 해야지. 어떻게 모든 걸 다 얻으려고 해요. 그렇듯이 이거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걸 사가지고 이 사람이 미쳤다고 6천만 원에 샀겠냐고요. 이 땅을. 여기 옛날에는 1,800만 원밖에 안 했던 땅을 더 좋은 땅을 1,8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이 땅을 누가 6천만 원에 사겠냐고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딱 산 순간 여기에 있는 이 땅은요. 이거보다 정말 좋거든요. 이 땅은 8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이 8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사실 여기에 팔린 보타닉 프루지오 시티. 마곡 나류역하고 직결되고 연결되고 그 토지 크고 엄청 좋잖아요. 그건 얼마겠어요? 1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가 평당 1억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평당 1억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전력부지 아시죠? 그거 현대차에 팔린 거 그거 얼마에 팔리는 줄 아세요? 평당? 예? 4억. 그렇죠. 4억.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무슨 그 청담동 아이파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된 거예요. 옆에서 땅값 올려준 거잖아요. 다 이런 원리입니다. 어차피 땅값이에요. 그러니까 땅값은 잡을 생각을 하고 아파트 잡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게 안 잡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땅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이게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저도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엄청 조심스러워. 아, 교수님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저급하게 봐. 그러니까 내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따 3시에 가야 된다라는 데가 어디냐면 개화선역에 있는 벽산 블루밍이라는 오피스텔이에요. 300세대는 아파트고 150세대는 오피스텔인데 제가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거든요. 우리 아들 주려고.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14층 18평이에요. 14층 18평인데 살만한 거야. 근데 이게 얼마였냐면 3억 2,500이었어요. 3,250만 원 내고 지금까지 기다렸죠. 1년 반 정도를. 근데 이번에 딱 오픈을 했는데 잘 져줬더라고요. 오늘 좀 아까 갔다 왔거든요. 손님하고 또 3시에 또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얼마에 나오고 있냐면 전세값이 3억 5천에 나오고 있어요. 매매 가격은 5억에서 5억 5천. 왜냐 이게 왜 이렇게 올랐냐? 주변에서 올라오니까 이것도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위에서 정책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가끔 불러다가 얘기도 듣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원리 원칙적인 얘기를 하겠죠. 근데 나 같은 사람 얘기는 안 듣는 거야. 그냥 투기꾼이야. 나 같은 사람은.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해커가 있으면은 뭐 화이트 해커? 뭐 있듯이 뭐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런 사람들은 투기꾼이고 이렇게 너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돈 벌기가 너무 쉬운데 그렇죠? 그냥 지들이 올려주는데 우리 지만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토지 가격이 이렇게 이만큼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마곡역 이쪽으로 오신 분들 계시죠? 마곡역 딱 나와가지고 3번 출구인가 그쪽 보시면은 아직 빈 땅이 있어요. 거기 아직 유보지예요.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 땅이 나오면은요, 지금 시행사들에서는 그 땅이 나오기만 고대하고 있는데, 그거 얼마까지 쓸 예정이냐면 1억 2천까지 쓴답니다. 그걸 딱 1억 2천 쓰는 순간, 여기는요, 1억 3천, 1억 4천, 1억 5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여기 말고 용산, 이제 아파트 폭발을 할 겁니다. 저는 예전에 뭐 제가 1년, 2년 전에는 굉장히 뭐 매주 제가 이런 그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용산은 도대체 어느 정권에서 건드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깜빵에 갈까요? 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건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수소폭탄, 핵폭탄 완전히 이건 메가토급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거기 이제 이게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린 그대로 흘러갈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한꺼번에 왕창 팔질 않아요. 야금야금 판다고요. 나쁜 것부터 팔고 좋은 거 팔고 이렇게 판다고요.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잠깐만요. 자, 그러면 SH공사가 나쁜 놈이냐? 나쁜 놈일까요? SH공사는 이 돈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지들 배불리는 건 아니에요. 임대주택을 지어줍니다. 임대주택을 지을 돈을 여기서 마련을 해요. 그리고 복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임대주택을 딱 지어주려고 얘네한테 비싸게 땅을 팔아먹고 얘네한테 딱 주니까는 얘네들은 살다가 내가 좀 살만하니까 나오려고 알아보니까는 나 때문에 주변의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 있는 거예요. 나올 생각을 못 해요. 나 그랜저 갖는 게 소원인데 소나타 이상을 타면은 나는 이 집을 나가야 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용지는 요거 퀸즈 12가 가장 비싸게 팔렸고요. 2017년 10월 달에 상업용지는 우성 SB 1차 그게 4,700만 원에 팔렸고 이 DS 지원시설 용지는 요 부지가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금 방금 전화 오셔가지고 사실 오신 분이 요 부지가 가장
마지막에 팔린 부지거든요. 이걸 지금 여기는 어차피 지원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오피스라든가 오피스텔이 아니라 다 상가예요. 요거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사시라고 하시는 거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업무용지, 자 보시면은 지원시설 용지는 용적률이 350%예요. 용적률은 아시죠? 업무용지는 400%예요. 상업용지는 600%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간 것 같지 않으세요? 600%짜리가 제일 싸고 그 다음에 400%짜리가 그 다음 싸고 350%짜리 제일 용적률이 낮은 게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꼬아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팔리는 순간 이게 이거보다 더 비싸졌고 이게 팔리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 더 비싸고 이게 이거보다 더 비싸니까는 이게 6천만 원에 팔리는 순간 이건 7천만 원, 이건 8천만 원 되는 거죠. 그 이상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이렇게 마곡은 올라왔다라는 것이고요. 아파트는 지금 공급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전체 그 10,000가구 정도 요번에 이제 16단지가 여기 지금 16단지가 안 써 있죠. 16단지가 되면은 한 12,000세대 어렴풋이 되고 또 15단지, 16단지 그리고 17단지인가 9단지가 없죠, 여기. 9단지가 이번에 들어오고요. 이제 곧 입주를 하고요. 16단지가 한 500세대가 또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보다 이제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 들어오는데 분양이 5,368, 임대가 5,147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강서구에 자꾸만 임대 아파트를 짓는지 아주 미치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거를 잠깐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는 아주 못 사는 어떤 그런 임대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뭐 신혼부부라든가 뭐 이런 신혼부부 특공이라든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퀄리티가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조금 다행인데 가양동이라든가 등촌동 가면은 정말 휠체어 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못 밟고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가 계속적으로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항이 딴 데보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편이 많은 거지,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리스크로 느껴질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산업단지와 같이 있고 연구단지와 같이 있고 퀄리티 있는 어떤 그런 업무단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계속 들어오니까는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많이 미래 가치가 빨리빨리 반영돼서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에 분양해가지고 얼마가 됐고 뭐 이제 이런 건데 보시면은 25평이 1차 같은 경우에는요 500 그리고 2차는 딱 1년 만에 했나요? 2년 만에 했구나. 2년 만에 했는데 한 1억 정도 올려가지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잘못된 거야. 왜 지들이 이렇게 원가는 비슷한데 이렇게 올리냐고. 그렇죠? 보면은 택지비를 여기는 1,900만 원. 여기는 2,600만 원. 같은 땅값이에요. 같은 땅이에요. 그렇죠? 비슷한 땅인데 감정평가를 여기는 1,900만 원 했고 여기는 감정평가를 거의 2,600만 원 했다라는 겁니다. 택지비, 그다음에 건축비도 왜 이렇게 올라요? 이게. 아니, 오세요. 예. 자, 앉아 계세요. 예. 건축비도 2차 때는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분양 가격을 이때는 또 동일한 평수였지만은 이만큼을 4억 8천을 올린 거예요. 평당 분양가는 여기는 1,200만 원, 여기는 1,595만 원. 그래서 분양가가 133%, 33%, 그러니까 133%가 올라간 겁니다. 2년 만에.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여기에 지역의 어떤 감정평가를 통해서 주변이 올라갔으니까 나도 그만큼 올린다라고 했겠지만은 사실은 땅값 자기네들이 다 올려놓고 이것 또한 자기네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4평형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1차 때는 4억 2천 평균, 그 다음에 2차 때는 5억 4천 이렇게 분양을 했고요. 46평형은 이제 2차 때는 없었고 1차에만 5억 4천짜리 이거 지금 최고가 15억 정도 가죠. 이제 딱 3배 올라갔을 겁니다. 자, 이만큼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올라갔냐 보면은 마곡 15단지 25평형 실거래가를 제가 이거 이제 제가 레포트 때문에 작년에 쓴 거라서
최고의 19년도에 요거를 썼는데 제가 어젯밤에 고쳤어요. 이게 조금 그래프는 못 그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2020년도에 최고 거래가 9억 6천만 원. 이제 10억 간 겁니다. 25평이. 그래서 314% 상승을 했습니다. 분양가에 대비해서 여기가. 그리고 8단지 25평도 마찬가지로 243%. 왜냐하면 이거 2차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1차보다는 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금액이 좀 비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고 7단지는 34평형이 1차 공급분이 저기 11억 7천 나와 있잖아요. 2018년도에 지금 14억 4,700까지 갔어요. 이게. 근데 사실은 마포 가면 더 비싸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놀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분양가 대비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냥. 그게 놀랄 일이지 이게 여기가 뭐 최고로 여기가 비싼 동네는 아닙니다. 8단지 35평형도 마찬가지로 한 218% 정도가 분양가에 대비해서 오른 거예요. 2배 이상. 그러니까 분양받으신 분 다 돈 벌었죠. 예.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껴맞추고 저렇게 껴맞추고 이제 이거를 합리화시켜 보기 위해서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대지 면적 대비해서 대지 금액이 비싼 순으로 쫙 나열을 한 건데 7단지 여러분들은 여기 좀 공부를 하셨으면 7단지가 가장 좋은 거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마곡 나루에서 가깝고 다른 곳에 비해서 분양 아파트 대비가 조금 많고 임대 아파트보다 60% 70%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싼 아파트인데 그거에 전용 면적 25.70 전용 면적 그러니까 30 몇 평이죠? 예. 그거의 대지 면적이 13.44평인데 이거를 지금 최고가 금액으로 나누니까는 9,861만 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한 평당 가격이 내가 아파트 사람이 깔고 있는 이 한 평에 내가 이게 14억 얼마라고 했을 때 한 평당 가격이 9,800만 원이라는 거죠. 거의 1억을 호가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요렇게 되면 요거 보타니 프리죠. 아마 1억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데를 가셔가지고 용산이건 뭐 예를 들어 강남이건 아니면 뭐 상계동이건 어디를 가셔가지고 주변의 상업지역에 좋은 땅의 평균 가격이 아마 아파트 대지 지분당 가격하고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거는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주거지역이잖아요. 상업지역은 뭐 600%, 800%도 나오는데 이거는 용적률이 기껏 해봐야 250%, 300%예요. 400%도 안 나와요. 근데 왜 비쌉니까? 그게 바로 그겁니다. 나홀로 아파트는 절대 이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모으기 힘든 대단지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 선호, 이걸 선호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호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를 좋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면 대단지 아파트 사는 거는 그냥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그런 거지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를 좋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제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길 건너가다가 애들 뭐 차에 치여가지고 다치고 뭐 이러는데 이 주구 개념, 이 주구 개념을 외국에서 보고 들어와가지고 미국에서 야 우리도 그 주구 개념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옛날에 뭐 1주구, 2주구, 3주구 그랬어요. 예? 이게 주택 거주 지역이 주구예요. 예? 거기에는 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뭐 생활 편의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를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다 둠으로써 여기를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는 정말 진짜 막 고속도로 그 사막 한 걸 다니다가 주택 거주 지역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뭘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막 한가운데다가. 그게 주거 개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도 그걸 보고 와가지고 야 우리도 이렇게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그 주거 개념인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김현미도 그런 거 속에서 살았고 문재인도 그런 속에서 살았어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일본을 뭐 제대로 가본 적은 없지만은 그냥 놀러는 몇 번 가봤지만은 일본의 주거는요 그냥 조용한 동네 이런 데는요 그렇게 가격이 급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택이 급등할 수 있는 이런 모이는 대단지 건설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주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단독주택으로 찍거나 빌라 같은 것만 만들거나 이러면은 우리나라도 주거 이렇게 많이 안 오를 겁니다. 대신에 뭐가 떨어지겠어요?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모두 다 선택을 하기 위한 다 보니까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자꾸만 그걸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 세금, 무슨 뭐 여러 가지로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는 아니 무슨 청약 하나를 받는데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공부를 안 하면 청약을 받을 수가 없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두 사람으로 나뉘어야 돼. 두 표로 나뉘어야 돼. 한 사람은 머리띠 들고 둘러가지고 청와대 앞으로 가야 되고요. 한 사람은 야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겠다.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은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게 벌써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이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 다음에 누가 하든 간에 이 정책은 안 바뀌어요. 택지개발지구 아니면은 뭐 재개발, 재건축 자꾸만 크게만 지려고 하잖아요. 크게만 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무슨 뭐 주거 안정화 대책해가지고 뭐 1년에 뭐 35만 원을 뭐 공급을 해야 되고 여기에만 그냥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한 13,634세대가 이제 공급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발산역, 마곡역, 마곡나루역, 양천창교역 이렇게 신방화역 됐어요. 자, 그런데 특징을 보시면은 발산역은 3,0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됐는데 되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로 많이 가요. 내려가면 먹을 때 많고 놀 때 많고 정말 바글바글 거리고 진짜 술 먹고 들어가게 바로 우리 집 올라가면 될 정도로 좋은 그러한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데고요. 마곡역 주변은 1,884세대 별로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조금 질레다가 보니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5년인가 그때쯤 그때 김성태 의원이었어요. 여기가 국회의원이. 근데 김성태랑 고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싸움이 붙은 거야. 뭐라고 붙었냐면 김성태 의원이 먼저 딱 질렀어요. 닭장 오피스텔을 이렇게 많이 발라놓고서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박원순이가 아니 뭐 공급하면 어때 이게 아니라 그래? 공급 안 할게. 공급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다음부터는 오피스텔 건축허가 제한. 그래서 여기가 뭐가 생겼냐? 오피스가 생긴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 오피스를 제가 뺐어요 지금. 왜냐면 여기 수익률이 워낙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오피스를 분양한 첫 케이스가 사실은 마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피스 분양하는데 혹시 보셨어요? 다른 데서? 지식산업센터는 있었어요. 근데 오피스 분양하는 건 없었어요. 궁여지책으로 오피스를 못 짓게 하니까는 오피스를 진 거예요. 이것도 또 이제 오피스는 제가 별도로 여기 없어서 오피스를 좀 얘기하자고 하면은 오피스를 짓는데 오피스텔을 우리가 여기 닭장 오피스텔이라고 그랬잖아요. 7평, 뭐 6평, 5평. 근데 오피스텔도 그렇게 전한 거예요. 10평, 12평, 8평, 7평. 왜냐? 팔기 좋으니까. 그거 1억 8천, 2억. 팔기 좋잖아요. 70만 원 받아요. 80만 원 받아요. 이게 팔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나도 충분히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딱 문을 열고 보니까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피스가 1,000개가 공급이 됐어. 1,000실이, 10평씩 1,000실이 공급이 됐어요. 근데 이게 100평짜리 찾는 기업들이 100개만 오면 이건 다 찹니다. 100%. 그렇죠? 그런데 100평을 우리가 만들질 못했어요. 왜냐면은 한 층에 10개가 있는데 100평이에요. 자, 사모님, 요거 100평을 찾는 분이 있는데요. 사모님이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요. 101호 오케이. 102호 오케이. 103호 오케이. 104호 오케이. 105는 내가 쓸 건데요? 그럼 이거 캔슬. 뭐 다른 층. 사모님 이거 괜찮으세요? 오케이. 난 계약됐는데요? 이거 캔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에라 모르겠다. 10평. 10평짜리 몇 명이 와야 돼요? 1,000명이 와야 돼요. 1,000명이 와야지 이게 다 차지는 거예요. 1,000개 사무실이. 그런데 또 웃기게도 여러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그맣게 이 기업들 100평을 쓰는 기업들은 뭐 평당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 10만 원? 뭐 오케이 뭐 이렇게 하는데 10평을 쓰시는 분들은 이게 임대료에 무지하게 민감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예요? 60만 원이요. 50만 원 해주시면 안 돼요? 빨리 언제 들어오실 건데요? 내일이요. 50만 원 합시다.
딴 데는 뭐 50만 원짜리 빵 많던데 40만 원짜리 없어요? 사모님 40만 원에 하면 바로 들어온다는데 점점 내려가 진짜 40만 원짜리도 많고요. 35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1억 8천 주고 사고 35만 원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큰 거를 못 만들어서 그래요. 큰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큰 거를 만들려고 하니 이런 제약 저런 제약 때문에 못 만들고 그냥 10평씩 주다 보니까는 그냥 사무실 조그맣게 쓰는 그냥 소호 아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관리비 5만 원에 아주 그냥 덜덜덜 떨고 월세 5만 원에 벌벌벌 떠는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낮아진 겁니다. 그럼 여기 해법이 없냐?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강남에서 지금 저한테 때리는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사장님 나 200평만 좀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봐요. 안 찾아봐요. 안 됩니다. 없습니다. 끊어요. 300평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끊어요. 이게 여기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300평짜리 사무실이 없냐? 400평짜리 사무실이 없냐? 엄청 많아요. 여기는. 어디에 있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마곡 나루역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요. 롯데중앙영소라고 있는데 거기가 2만 1000평입니다. 연면적이. 거기 몇 명 근무하는지 아세요? 20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원래 대류라고 하면 2000명 근무할 수 있어요. 그냥 이게 하나가 거기가 한 1000여 평씩 돼요. 한 층이. 그냥 1000평도 쓸 수 있는데 이거를 못 빌려줍니다. 빌려주면 불법이에요. 중앙연구소가 딱 건축되고 나서 건축허가 나오고 나서 5년 동안은 팔지도 못하고 임대도 못 줘요. 이게 또 바로 마곡의 어떤 리스크예요. 그것만 오케이 되면은요. 거기에 100평짜리, 200평짜리, 500평짜리, 1000평짜리 회사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기생하는 20평짜리, 10평짜리 엄청나게 들어올 텐데 그걸 안 해주고 있어요. 얘네들 투기한다고. 이게 여기에 좀 문제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가 조금 여기 좀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상태고요. 앞으로는 좋아질 텐데 그럼 언제 좋아지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서울시장 선거할 때 정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내세워가지고 이런 제약을 풀어서 여기가 대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면 빨리 풀어질 것이고 정말 5년을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 싸움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공급이 됐는데 처음에는 2013년도에는 분양가가 평당 뭐 공급 면적당 이건 전용 면적당이거든요. 전용 면적당 2,000만 원, 2,200만 원, 2,500만 원, 2,700만 원, 3,6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오피스텔도. 왜 올라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토지값이 올라가니까. 근데 토지값이 올라가는 게 시간이 흐를수록 토지값이 비싸게 팔렸으니까 올라는 같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좀 늦게 지신 분들은 되게 많이 남은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지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1,800만 원에 공급 받아가지고 사실 2,100만 원에 공급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3년, 4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자를 내고서 자기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공급이 돼가지고 공급이 됐는데 여기가 처음엔 조금 쌌었는데 싸게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정말 시시도를 얘기하자면은 정말 이 억장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이 오피스텔도 주거로 내줄 수 있으니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라라고 해서 다들 내셨어요. 그랬더니 또 처음에 딱 오니까 사람들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60만 원이요. 좀 싸게 안 돼요? 사모님 이거 55만 원이면 한다는데 50만 원 줍시다. 사모님 이거 50만 원 들어간다는데 아유 그럼 빨리 줍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45만 원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몰랐던 거야. 사람 바뀌면 내가 비싸게 받아야지. 안정되면.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 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잘 몰랐던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도 5%밖에 못 올리는 거를. 4년까지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60만 원 받는데 어떤 건 43만 원 받고. 이게 그래서 와가지고 저희도 무지하게 곤란한 거예요. 내 친구는 42만 원에 들어갔다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건 특별하게 좀 그렇게 됐던 거고요. 지금 여기 평균 시세는 55만 원입니다. 딴 데 알아보고 올게요. 이러는 거예요. 차라리 저희는 그냥 평등하게 그냥 55만 원.
층이 좋아서 56만 원, 층이 나쁘니까 54만 원. 차라리 이러면 편하는데, 아니 무슨 뭐 주원 글씨처럼 내가 처음에 얼마를 받았으니까는 얼마밖에 못 올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7월 10일 날 두 가지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7.15 부동산 대책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혼란이 가중되기 시작을 했어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한 3-4편을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계속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한 가지는 좋은 점이 있었고 한 가지는 나쁜 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자동 말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우연하게도 4년쯤이 된 상황에서 모두 다 자동 말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4년 만에 자동 말소가 되다 보니까는 좋은 점은 뭐냐면은 자동 말소가 되니까 이제부터 사람만 바뀌면 내 맘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좋은 점이고, 두 번째는 이게 주택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불안감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엄청나게 물어봅니다. 이건 어떻고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돼요? 사모님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거는 양도세냐, 지방세법이냐, 아니면 청약이냐, 이거에 따라 다 틀립니다. 얘기를 해줘도 그럼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혼란이 가중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사태가 발생을 했냐면요. 팔려고 내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억 4천, 뭐 2억 3천, 2억 2천 가던 게 처음에는 1억 7천까지 내가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10분 만에 팔았어요.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사버렸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럼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가격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파는 사람은 정말 절박해서 팔고 사는 사람은 이런 거 정말 대박이라서 사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 사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사시면 이건 무조건 오릅니다. 왜냐? 이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보타니 프로듀서시티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었죠. 가장 좋은 땅인 것 같다고. 그러면 그거를 내가 지금 그냥 감정평가를 해보니까는 8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이다. 이랬을 때 우리가 제조달 원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시행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수지 분석을 해보지 않았겠지만은 저는 아르바이트로 저희 사무실에 수지 분석을 해달라고 가져오면 제가 수지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수지 분석을 해보면 여기가 얼마에 팔아야 된다는 게 딱 답이 나옵니다. 아니면 사업성 없어요. 그게 얼마냐? 지금 이게 8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얼마 전에 내가 1억 8천에 판 그 해당 호수는요. 4억에 팔아야지만이 수지가 맞아요. 4억도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번에 양재인가 어디서 뭐가 이제 날라왔길래 수지 분석한 표가 날라왔길래 이거를 한번 좀 평가를 해달래요. 그래서 나는 딱 보니까는 뭐 1억 얼마야? 오피스텔이. 아니 강남 양재는 맞아? 왜 이렇게 싸? 야 5평인가 6평이야.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가격인데 하고 봤더니 제가 공을 하나 뺀 거예요. 10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그래요. 새롭게 공급이 되는 건요. 1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5평짜리, 6평짜리가. 왜 그래요? 땅값이 거기는 2억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땅값을 딱 보면은 이거 얼마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여기가 가치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이거 체감을 하는 거죠. 근데 다른 부동산들은 그냥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에 나왔고 얼마에 팔리고 사람들이 살려 하고 안 살려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똑같은 영등포로 가시잖아요. 영등포에 딱 가면은 지금 거기는 요만한 평수를 지금 요번에 1억 8천, 1억 9천에 판 게 거기는 2억 8천, 2억 9천이에요. 영등포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왜 이렇게 정체가 돼 있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누가 하나 딱 땅을 사가지고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에 공급을 해야 되나? 진짜 4억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답이 안 나와요. 그게 딱 공급이 되는 순간 뭐야? 이게 이렇게 가치가 있었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타이밍이 멀지 않아요. 여기가 또 공급이 됩니다. 언제? CP구역 개발이 남아있어요.
특별계획구역, 신세계 부지 이런 데가 다 아직 공터입니다. 그거는 상업시설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딱 열리는 순간,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마곡나루역 앞에 보타니 푸르시티 옆에 살짝 뭐 2차선 도로 건너편에 그 웰튼 병원짜리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호텔 메이필드 호텔에서 짓고 있는 상업시설이 있는데 거기 아직 분양가가 발표가 안 됐어요. 안 됐죠 아직. 그거 줄 섰습니다. 제발 주기만 하세요. 내가 살라니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근데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공급가를. 그런 정도로 지금 여기가 폭파 직전이에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고 이게 변화가 없으면요. 정체가 되는 거예요.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타임이냐?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에 투자할 만한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실망했을 때. 하지만 곧 뭔가 터지기 직전. 이럴 때가 지금인 거예요. 왜? 또 하나 뭐냐면은 710 부동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까 14.18평짜리 오피스텔을 샀는데 1년 반 만에 한 1억 정도가 올랐대요. 이건 왜 올랐을까요? 이거는 오피스텔이지만은 작아. 그러니까 내가 팔 사람 자체가 여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팡 뛰어요. 그런데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이거는 어떻게 가격이 책정이 됩니까? 수익률이에요. 이거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 간단해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거 가치? 넌 내부 수익률을 얼마로 보는데? 저는 3%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월세 곱하기 12 나누기 3%. 답 나오죠, 그냥.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4%. 그럼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가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땅값에 무조건 이게 기인하는 게 아니라 내부 수익률, 본인이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바라는지를 보고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지금 오피스텔 추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급매물 출현, 추후 상승 기대. 자, 이렇게 됐는데 어떤 매물들이 나오냐. 우선은 제가 한번 롯데 캐슬파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롯데 캐슬파크는 제가 이제 그 인기 좋은 오피스텔 1, 2, 3 해가지고도 이제 유튜브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끼는 그리고 여자들이 오면 홀딱 반할 만한 그런 오피스텔이에요. 한 7평 정도가 되고 한 500 몇실 정도가 되고 규모도 있고 상업시설에 있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은 648실이네요. 예, 그리고 되게 크죠. 이렇게 멋있게 돼 있어요. 요건 7평짜리고 이건 7.74평짜리인데 이게 분양가는 1억 5,5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매매가 2억 1,000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싼 겁니다. 2억 3천 4천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전세가가 보세요. 1억 8천이에요. 양심상 1억 8천 받은 거예요. 1억 9천, 2억도 받을 수 있어요. 투자금 3천. 그러면 이거 수익형 부동산은 뭐 하려고 이거 뭐 전세를 끼고 내가 뭐 하러 삽니까? 왜냐? 이거 자체가 2억 1천이 이 7평이 그런 정도 위치에서 8천만이라고 우리가 땅값을 했을 때 제주도랑가는 이게 거의 3억 후반대예요. 그럼 월세를 받을 수가 있어야죠. 그만큼. 이거 해봐야 뭐 역으로 해봐야 이제는 또 그 변환율이 2.5%밖에 되지도 않아가지고 뭐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 710 부동산 대책이 울고 웃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냐면 710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4년 의무기간이 끝나면 이거를 주택임대 사업자를 해제를 해야 되나 그냥 유지를 해야 되나 무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울고 싶은 애 싸대기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폐지해 없애버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해제가 되니까는 사람만 바뀌면 내 맘대로 받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부터 부동산 즉 오피스텔의 월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다가 사람들 계속적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여기를 얼마를 받았었냐면요. 1000에 60, 한 2, 3, 7, 80 올라가는 건 금방이에요. 예전에 못 올려서 안 올린 게 아니에요. 법 때문에 올리면은 500만 원, 1000만 원 벌금이 있었기 때문에 못 올렸던 거예요. 같은 호실에, 같은 이제
캐슬파크에 분양가 1억 6,800짜리가 매매가 2억 3천. 전세가 1억 1천이 아닌데 1억 9천이에요. 네, 오타네요. 1억 9천, 2천만 원 투자. 이런 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이런 매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내나?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지. 지금 이 사람은 1억 6,800 사가지고 1억 9천에 지금 내놓고 있어요. 자기 자본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팔어? 이것 때문에 양도세가 많이 나오게 생긴 거예요. 종부세가 많이 나오게 생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살 때입니다. 2천만 원 쑥 내고 그냥 내가 해외여행 한번 안 갈 거, 그냥 이거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살 때라는 거예요. 이거 더 올라갈 거예요. 1억 9천에서 2억까지 올라갈 거예요. 2억 이상 올라갈 겁니다. 더 하나의 충격적인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럭스나인 오피스텔입니다. 제가 사실 럭스나인 오피스텔에 지금 제가 코너 가게를 제가 사서 지금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요것도 여자분들한테 아주 인기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자, 분양가 1억 3,200이었어요. 매매가 지금 1억 6,900이 나왔는데요. 전세가가 1억 6,500까지 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간대요. 뭐 1억 6,500 내요. 그런데 1억 6,500밖에 못 받냐? 사실은 1억 7천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7,500도 받을 수 있어요. 양심상 1억 6,900에 산 거 1억 7,500 받으면 양심에 찔려가지고 1억 6,500으로 제가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투자금 400만 원. 여러분들 항상 이게 뭔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비 올 때 무슨 이거 해 가리는 거 사고, 예? 또 해 뜰 때 우산 사고, 그러는 거지. 비싸게 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안 살 때 사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 사는 겁니다. 이런 매물들이 지금 나오는 시기예요. 이런 매물들이 옛날에 있었냐?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절박해서 내놓는 겁니다. 그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 집 없어. 집 없고는 이제 시집장가 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돈 모은 게 조금 있는데, 그냥 내가, 알토란 같이 하나 투자하고 싶어. 자, 오피스텔은요, 아까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까? 어떻게 돼요? 양도세 해당됩니다. 주택입니다. 그렇죠? 지방세. 1억 미만이거나 주택분, 지방세를, 재산세를 내면은 주택이에요. 1억 안 되거나 아니면은 주택분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은 주택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 그러면은 여기 청약에 1가구 2주택, 가구에 해당됩니까? 주택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거는 해당 안 됩니다. 무주택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사기 딱이에요. 이런 거 사두면은, 눈 감고 사두면은 그냥 재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마곡이. 그리고 이제 마곡 상가인데, 자, 보세요. 저도 이제 빨리 이제 하고 좀 질문을 받고, 2시 반이네. 자, 이게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이런 자료 드릴 거예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토지 입찰 가격 대비 얘네들이 평당 최저가, 그러니까 1층의 최저가, 그리고 평당 최고가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에 분양을 해야 되나? 또 얼마에 분양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이런 걸 복잡하게 생각하시죠? 이런 테이블 하나면 끝납니다.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토지가 얼마니까는 얼마에 분양을 한다. 자, 보세요. 싸게 한 것들은 싸죠? 비싸게 한 것들은 비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값 비싸면은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도둑놈이 아니에요. 토지값 싸면은 빨리 하고 다른 데로 가려고 빨리 싸게 분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당가, 최저가, 최고가를 해가지고 자기 요구 수익률을 해서 평당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평당 이거는 18만 원, 이거 17만 원, 19만 원, 17만 원, 이거는 26만 원. 이게 무슨 말이냐? 10평이면 260만 원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60만 원을 받으면 된다는 거지, 낼 의지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상권에 가서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걸 보고,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210짜리 있잖아요. 여기 어디야? 럭스나인의 최고 좋은 자리 210, 평당 21만 원만 받으면 돼요. 10평에 210만 원이에요. 그러면 210만 원을 여기서 장사를 해서 나에게 210만 원을 낼 수가 있을까? 이것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떡볶이집을 해요. 떡볶이집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지금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나는 딱 가면은 이 사람 얼마까지 가능하겠구만 딱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어차피 210만 원이잖아요. 하루에 여기서 70만 원만 팔면은 210만 원 냅니다. 떡볶이 70만 원만 팔면은. 그럼 70만 원이면은 여기 몇 명이서 근무를 해야 되냐? 아주 진짜 막 집에 가가지고 막 둘을 누울 정도로 일하려면은 2명이면 되고요. 널널하게 일하려면 3명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이런 상가를 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어떤 그 옆에 그 좋은 자만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지금 뒤에 이제 그 우리 팀장님이 오셨는데 팀장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파인스퀘어를 조금 이따가 한번 소개도 해드리고 이렇게 그냥 모여서 한번 궁금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 받은 다음에. 그래서 이게 제일 비싼 땅입니다. 근데 거기는 여러분들 이제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출퇴근 시간 그리고 점심 시간에 바글바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살려고 하면은 상가는 싼 상가를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상가를 사야 됩니다. 투자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와가지고 코너 상가 있어요? 아직 하나 남았으면 그걸로 합시다. 이거의 끝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강남에 그 투자하시는 분이 이런데요. 그 이제 그 제 지인분의 그 투자 손님이었는데 아파트든 뭐든 간에 분양을 하시는 분이니까 전화를 한답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미사초에 오랜만이야. 사모님 저 여기 이번에 좋은 거 하나 나오는데 하나 사시죠? 그래? 나 요즘 바쁜데 시간 한번 내볼게. 그리고 어디야? 여기 선릉역 3번 출구 앞입니다. 그러면 딱 간대요. 가가지고 미스터채 오랜만이네 하고서 어디다 도장 찍으면 돼? 얼마 입금하면 돼? 입금 하고 나 갈게. 그리고 간대. 바빠서 가면서 한마디 한답니다. 미스터채 근데 그게 어디 있는 거랬지? 그냥 생각 많이 하면은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벌써 해봤기 때문에 훌륭한 조언자라든가 위치라든가 대충만 들으면 다 아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석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여기가 현재 가치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치를 생각을 해야죠. 내가 당장 들어와서 여기서 장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 210만 원인데 월세가 그러면 하루에 70만 원을 못 팔면 안 되는 거예요. 70만 원을 팔아야 되는데 나 혼자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70만 원 못 파는 겁니다. 예? 계속 앞가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주변에 이런 딱 가서 보면은 일하는 것만 봐도 이건 얼마짜리 같은데 몇 명이서 일하는 거 보니까는 이거 충분하게 장사가 되는구만. 이렇게 다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마곡이요. 마곡이 2014년도 이전에는 정말 논밭이었고 강서구라는 곳에서도 이 화곡역이라는 곳 한 곳을 제외하고는 그냥 뭐 상권으로서는 뭐 전국에서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마곡이라는 상권이 생기고 나서 2019년도에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요즘에는 많이들 그 사용들을 되죠. 이 빅데이터에 들어가면은 얼마 전에 국민은행에서도 그거를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 갖고 저는 많이 상권 분석을 했었는데 카드를 하는 것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뭐 삼겹살집, 뭐 카페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평균적인 매출액이 나와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니 데이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상권 분석을 아무리 내가 눈이 좋아도 가가지고 막 매의 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이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2019년도에 전국에 100대 상권을 선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 마곡이 47위에 등극을 한 거죠. 1위는 강남구 역삼동 어딘지 아시죠? 강남역이에요. 그다음에 종로, 마포 서교, 어디 홍대, 그렇죠? 영등포 여의도 사람 엄청 많죠. 자, 그다음에 청담동, 압구정동 이런 데가 우위를 뭐 영등포동도 많죠. 이런데 강남구 삼성 이동 어딘지 아세요? 선릉역이에요. 선릉역 다음이 가양 1동 마곡입니다. 그만큼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그러면 이제 많이 이제 안정화된 거냐? 아직 안정화되려면 멀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20%, 30%밖에 안 들어왔어요. 나머지 70%가 더 들어와야 돼요. 아직까지도 많은 개발에 기대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전국 47위 상권으로는. 그래서
이 마곡의 상권은 벌써부터 조짐이 좀 확실하게 지금 나오는 어떤 그런 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여의도가 이제 4위였잖아요. 여의도 상권 같은 데를 보면은 점포가 759개. 요거는 이제 전체가 아니라 여의도요. 요쪽 KBS 별관 있는 데하고 증권거래소 그 인근으로 해서 보니까는 점포가 759개, 월 매출액이 617억 원, 점포당 8,130만 원, 이용 고객이 330만 명, 유동인구 58만 명. 여기 빅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제가 뭐 조사한 게 아니라.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도 발산역도 보시면은 점포 520개, 월 매출은 거기다 좀 못 미치죠. 293억 원.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죠. 28만 명. 이용 고객 141만 명. 그러니까 이용 고객 수로 봐가지고는 그 반 조금 안 되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직 여기는 반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미래 가치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의도가 유동인구가 59만 명, 한 60만 명 되네요. 발산력이 한 반 정도. 마곡역은 조금 그보다 못하고요. 마곡역도 사실상은 무시 못할 만한 어떤 그런 그 유동인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마곡역에서 내려서 이 수명산 쪽에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상권 분석을 할 때 역과 역사인을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분산이 돼요. 그런데 여기 있고 이쪽에 큰 마을이라든가 어떤 그 주택이 있는데 거기가 지하철이 없어. 여기서 내려서 가야 돼. 이런 지하철역이 사실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곡역은 그러한 좀 특징이 있고요. 그래도 발산역이 지금 뭐니 해도 뭐 최고의, 현재까지는 최고의 상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곡, 이제 파인스퀘어라고 아까 6천만 원 넘게 이제 그 분양, 그 토지가 공급된 그거를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상가가 나온 매물들이 좋은 매물들이 없어요. 좋은 매물들은 안 팔아요. 잘 안 나가니까는 파는 매물들. 하지만 상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상가를 사셔야 돼요. 메인 상가를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사실은 예전 같으면은 정말 그 분양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자기 손님한테 달라고 본부장한테 사정할 만한 어떤 그런 위치인데 지금 약간 침체가 된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회가 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은 가격은 뭐 이런 정도가 됩니다. 뭐 10억대, 이건 7억대, 뭐 여기 나간 것도 있어요. 뭐 11억대, 이건 14억 7천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정형외과가 맞춰진 건데 좀 저렴한 것들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하시고 좀 이따 궁금하신 거는 제가 질문 끝나고 저는 빨리 가야 되니까는 또 제가 명함만 하나씩 들고 갈게요. 궁금하신 건 다시 전화 주시고 상가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곡의 현재와 미래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요거 지금 빨간 거로 돼 있는 거 있죠. 예. 요게 다 빈 땅입니다. 요런 땅은 민간한테 다 분양을 해가지고 요건 LG고요. 다 땅을 지어놓고서 다 땅 지어놓으니까는 이런 땅들은 팔지도 않고 유보주를 남겨놓고 지금 있는 땅들이에요. 이게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건 들어올 예정이고요. 요거는 지식산업센터 들어올 거고요. 여기는 지금 뭐 한동약품이라든가 제넥신이라든가 이런 그 제약회사들이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세팅이 되면은 여기는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이게 최근에 위성사진이거든요. 보면요. 진짜 허벌판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여기가 얼마나 빨리 안정되게 하고 가격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뭐 마곡 발전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오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투자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걸 롯데컨소시엄이 내년에 일단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신세계가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태형건설에 그 SBS 재단에 팔았고 그 이마트는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이쪽으로 임대로 들어오기로 했고 나머지는 아마 상업시설로 팔릴 겁니다. 이때가 또 한 번에 폭풍이 불어올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불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게 벌써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흔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좀 이제 시간도 좀 제약도 있고 해서 그 준비는 많이 이제 막 속을 막 이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이 마곡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어디 가서 정말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이런 데이터는 어디 신문에 난 것도 아니고 누가 발표한 것도 아니고 제가 다 수집을 해서 이게 모아놓은 그런 데이터니까는 혹시 우리 여기 시장님 여기 그 리더분께서 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그런 데이터는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제가 어떤 거라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떤 거라도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아,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강북에 뭐 무슨 아파트를 사고 있는데 이거 미래 가치는 어떤가요? 이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그거 TV에서도 저도 해봤는데 그거 다 짜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 다 해가지고 오는 것들 이번에 이분 연락해가지고 요거 질문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하는 거지. 무슨 아파트가 얼마만큼 좋아요 그런 거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무엇이든지 물어봐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도 다 짜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무슨 아파트는 어때요?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예. 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네, 뭐 그러면 예? 지금은 이 마곡 지역에 상가보다는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주거용으로 접근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네. 본인의 비용에 따라서 네.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10억 정도가 있고 아니면 한 7억 정도가 있고 내가 종부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이런 거에 프리하다라고 하면은 물론 좋은 데로 가면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그 뭐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지금 눈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없어요. 사실은 본인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당장 이걸 팔아야 될 판인데 집을 하나 팔아야 될 판인데 아니면은 내년부터는 1가구 1주택 만들어 놓고서 2년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내가 그 안에 뭘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면 큰일 나죠. 그런 상황이 없고 내가 돈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아파트를 사시면 최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정말 돈이 조금밖에 없으면은 오피스텔,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이런 상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여기가 뜰 수 있고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는 건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800만 원에 사가지고 분양을 한 사람들은 싸게 샀으니까는 옆에서 비싸게 분양을 하면은 내가 프리미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분양하는 거 이것 역시도 이게 지금 비싸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롯데라든가 신세계에서 얼마에 분양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메이필드라든가 저기 그 웰튼 병원에서 얼마에 분양을 할지 몰라요. 아직 분양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딱 발표가 되잖아요. 이게 갑자기 나가버립니다. 사람들이 우웅 몰려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건 어떻게 돼요? 전매할 때도 막 진짜 쉽잖아요. 그죠? 전매 제한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틀린 거지 뭔가 정답이 이것만 있다라는 건 없습니다. 마곡의 지식산업센터 공급량은 어느 정도? 마곡 지식산업센터의 공급량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몇만 평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요 부지, 요거하고요. 요 부지. 그 다음에 여기예요. 그러니까는 요게 요게 이게 몇 평이었더라 저게 한 10,000평 그러면은 용적률로 따지면 저게 한 350% 되니까 35,000평 한 35,000평 정도가 되니까는 여기 적지 않죠. 35,000평이면 3,000명 정도가 3,500명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식산업센터가 여기 네 군데만 들어와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만 제가 봤을 때는 10,000명이 아니구나. 1,000명이구나. 한 10,000명 정도 이상 그것 때문에 더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원래는 계획이 없었어요.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변경한 겁니다. 지식산업센터도 나중에 한번 노려볼 만은 해요. 근데 지식산업센터가 더 복잡해요. 일반 임대사업자가 처음부터 안 되잖아요. 사업자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걸 사는 순간 여러 가지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사업자를 내야 되거든. 일반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아니면 뭐 디자인 회사 이런 걸 만드셔야 돼요.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여기가 상단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국가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아니라도 임대사업자는 못 사요. 처음에. 나중에 바꿔야 돼요.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중도금 대출 이런 거 다 하고서 나중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사업을 못 하게 됐으니 임대사업자로 바꾸겠습니다. 해가지고 바꾸는 거지 처음부터 임대사업자를 못 삽니다. 그거는 지식산업센터는. 여기 오다 보니까 공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공실이 많은데 상가도 공실인데 오피스텔 공실도 좀 오피스텔은 공실이요. 제가 지금 이제 오피스텔을 많이 하거든요. 많은 것 같은 예상이 좀 들어서 예. 제가 제일 어색한 말이 뭐냐면은 와가지고 여기 빈 방 있어요? 이 말이 제일 어색해요. 예. 그런 정도로 공실이 없어요. 계속 맞물려 갑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근데 상가는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데가 안 들어왔잖아요. 이런 데가. 이 상가 여기 지금 상가잖아요. 지금 여기 사장님도 지금 여기 계시는데 이 상가가 잘 되려면 여기 배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우를 땅도 안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사실 여기 지금 분양받으신 분은. 오피스텔 공실은 교육과 다르다. 그렇죠. 오피스텔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상가도 그런데 이런 데는 지금 상가가 지금 막 비어 있죠. 발산력 괜찮은 데 가보세요. 프리미엄이 붙고 권리금이 붙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가가 그래요. 저도 이제 상가 중개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동네 조그만 분위기가 안 좋으면요. 동네에 그냥 임대문이가 쫙 붙어요. 그러면 좋은 동네 와가지고 아이고 뭐 임대문이 많이 붙어 있던데 여기 빈 상가 없어요? 이런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안 좋아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은데 친구가 만나재. 그러면 예전 같으면 경기가 좋을 때는 우리 급하니까 여기 동네에서 하나 먹자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돈이 별로 아까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좋은데 이왕이면 맛있는데 한 번 쓸 거 제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몰리는데 더 몰려요. 그래서 거기는 권리금도 올라가고 장사도 됩니다. 그냥 죽는 데만 죽는 거예요. 상가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착각을 해서 장사가 안 되는 데 가가지고 권리금 뭐 없고 임대문이 써있고 하면 요즘에 개판이구만. 그리고 좋은 데 와가지고 권리금 없는 거 없어요 이런다고요. 전혀 이게 상식을 벗어나는 상황이 생겨요. 되는 데는 너무 잘 돼요. 우리가 맨날 이러잖아요. 나 요즘 큰일 났어요. 돈 없어가지고 돈도 못 벌고 뭐 이러다가 어렵게 우리 해외여행 한번 갈까 하고 딱 나가면은 해외 나가는 사람이 세고 셌어요. 다들 돈 없다는데 뭐 이렇게 해외를 많이 나가냐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가고 쓰는 사람은 쓰는데 이왕이면 좋은데 이왕이면 괜찮은데 이왕이면 가성비 좋은데 괜찮은 동네로 가서 쓴단 말이에요. 아무 데서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데는 아예 죽어버리고 사는 데는 엄청나게 잘 되는 겁니다. 여기 오피스텔에 들어오는 입주자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일단은 처음에는 스튜디오스들, 항공 강자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강남 출퇴근자, 그리고 여의도 출퇴근자, 그리고 서울역, 마포, 홍대, 교통의 요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지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마포라든가 이런 데만 해도 구도심하고 같이 섞여 있잖아요. 갑자기 조금만 나가면 흥청망청 막 이런 데가 많은데 여기는 아주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모두 다 이렇게 딱 짜임새 있게 되어 있어서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에 한번 들어오신 분들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여기는 계속적으로 사람이 몰려요. 오늘도 제가 사실 잔금을 치르고 아침에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고 왔는데 그분의 직장이 어디냐? 마포예요. 그럼 오피스텔을 해도 꾸준히 수요가 있어서 그럼요. 사람들이 꾸준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안 들어왔는데 지금 그 정도죠. 조금 있어 보세요.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오피스텔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아니요. 오피스텔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상가도 괜찮은 데는 굉장히 괜찮고요. 아파트 너무 좋죠. 근데 아파트는 지금 추경 매수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지금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종부세도 계산을 해야 되고, 물론 오피스텔은 종부세 계산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내가 젊은 나이에 지금 집 하나 가지려고 하는데 오피스텔도 하나 사고 집을 하나 살까 오피스텔을 3개 살까? 집을 사야지. 그거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천만 원에 오피스텔 살 수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못 사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리시라는 거예요. 오피스텔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회가 좋다라는 거죠.
예전에 2013년도에 여기서 아파트 사라고 그랬으면요. 아, 이게 하여튼 이게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다니까. 지금 어떤 시대인데 아파트를 사래. 아유, 저기 코롱 아파트가 1,000만 원만 있으면 삽니다. 아유, 됐어요. 이랬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2억이 올랐어요. 2억, 3억이 올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땅값 대비해서 모든 이러한 그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아파트는 땅값과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비등해요. 왜냐하면 미래 가치가 빨리 반영이 되니까. 그 외의 것들은 아직까지 미래 가치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모두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빨리 반영이 되죠. 원래가 그래요. 아파트는 빨리 반영이 돼요. 그러면은 아파트는 끝이냐? 아니에요. 땅값은 더 올라갈 겁니다. 저는 여기 땅값 1억 5천 이상도 봐요. 그러면 그만큼 더 올라갈 겁니다. 여기 아파트 지금 14억, 15억, 20억 이상 갈지 저는 봐요. 오피스텔은 주로 월세지 이렇게 시세 차이가 바라보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래요. 아유, 오피스텔 얼마 남는다고. 그렇죠? 아파트 살 때는 우리가 얼마 들죠? 6억 들죠. 5억, 6억. 이거 얼마 들죠? 지금 제가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말씀드렸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가지고 2억 버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예, 그건 아니죠. 예, 그렇죠. 2천만 원, 3천만 원만 나와도 내가 투자금의 100%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은행에 넣어놓느니, 그렇죠? 2천만 원, 3천만 원. 그래도 아파트는, 아우, 내가 그건 아파트는 못 사고 이건 싫고, 아예 그냥 모르겠다. 이거보다는 아파트에 그냥 2천만 원짜리 쑥 넣어놓고 기다리면은 오르잖아요. 은행 이자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옆에 친구는 아파트를 샀는데 저 아저씨 때문에 내가 아파트 그때 안 사가지고 자기 돈 없는 거 생각 안 하고, 예,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아파트를 사시는 게 최고 좋아요. 상황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또 맨날 택지 개발했다가 재개발했다가 택지 개발했다가 재개발했다가 이제는 정부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뭐까지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본인들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요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택지 개발 더 이상 안 한다라고 발표했고 그때 LH 공사에서 앞으로 택지 개발 촉진법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도 손을 대야 된다라고 벌써 걔네들이 나왔어요. 얘네들 거대 권력이에요. LH 같은 데는요. 얘네들이 자생적으로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택지 개발 지구 안 해요. LH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무슨 짓이라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어떤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 폭등하면 언젠가 망하지 않느냐? 안 망해요. 영국도 그렇고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다 비싼 나라 많습니다. 예. 대신에 이걸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정책 당국자들과 이 교수님들이 부동산 관련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말을 했대요. 정책 당국자가 뭐라고 하니까는 그 학자가 아니 우리가 국민의 배 고픔만 해결해 주면 되지 꼭 배 아픔까지 해결해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정책 당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배 고픔뿐만 아니라 배 아픔까지 우리가 고려하고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를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평등하지 않은데 평등을 자꾸만 내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배 아픔까지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강남이 자꾸만 올라가는 것 자체가 배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나 강남 못 가요, 저도 이제는. 근데 자꾸만 강남 올라가는 거 자꾸만 배 아파해. 아유, 이제 강남은 더 못 가. 원래도 못 가는데. 그렇죠? 원래도 못 가는데 자꾸 올라가는 게 더 이상 못 가겠네, 이래. 그러니까 그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는 비버리 힐즈야. 예? 비버리 힐즈는 난 갈 필요가 없고, 난 이 강서구에서 그냥 좋으니까 나 이렇게 살면 돼. 하면 되는데, 언젠가는 내가 강남을 가야 되는데, 자꾸만 올라. 배 아파. 그러니까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자꾸만 문재인 같은 사람이 내가 때려잡아 줄게, 그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좋은 내용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제부터 부동산에 대한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예, 오셔가지고
아, 부동산 중개업자 나와서 뭔 말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셨다가 정말 기대 이상으로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질문 없으면 저는 또 3시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3시네? 빨리 가. 사필 부정. 사필 부정. 예, 사는데 필요한 부동산 정보. 예.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부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좀 마치고요. 여기 팀장님 계시니까는 그거 상가도 한번 자세하게 물어보시고요. 네, 그렇게 한번 하시고 이제 뭐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